여러분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풍경, 익숙한 시스템,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일상 속 기능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한 인물의 동상, 교과서 속에 단 몇 줄로 남겨진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외국인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넬슨 제독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 영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은 우연히 접한 한 장군의 이름 앞에서 자신의 역사관과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엔 비웃고 나중엔 무릎 꿇고 마침내 세계에 알리게 된 한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울림을 주고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밀러라고 합니다.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과 전투, 영웅과 비극을 다뤘죠. 트라팔가 해전, 미드웨이 해전,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하지만 단 한 번도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2024년 봄 옥스퍼드 대학교 웰링턴 강당에서 열린 국제해전사 강연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하디 교수가 강단에 올라 동아시아의 해상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넬슨 제독보다 뛰어난 장군이 동양에 있다고요? 제가 손을 들고 그렇게 질문했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당했습니다. 전 세계 전쟁사를 꿰뚫는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디 교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의 전술을 필수 교육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영국의 샌드허스트 왕립 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집중 분석하고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당 안에 수백 명이 웅성였고 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BBC의 간판 PD라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죠. 하디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로 이순신을 다뤄보는 건 어떻습니까? 당신의 역사관이 얼마나 좁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제 지식과 관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장군이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것이 사실일까? 그게 허구라면 전 세계 엘리트 군사기관에서 왜 그의 전술을 가르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BBC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이순신입니다. BBC 본사에서 제작 승인이 떨어진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단지 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강연장에서 당했던 수치, 누군가 앞에서 제 무지를 지적했다는 그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제 손으로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옥스퍼드 대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역사 자료실 한켠에 놓인 오래된 해전사 서적들 속에서 낯선 이름이 점점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명량, 판옥선, 하객진.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지만 묘하게 빠져들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서양 학자들이 쓴 이순신 관련 논문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시아의 장군을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략과 리더십을 분석하는 고급 논문이었죠. 특히 미 해군대학 논문 하나가 제 눈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순신의 하객진 전술이 넬슨 제독의 돌파형 진영 전술보다 300년이나 앞섰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다시 처음부터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해전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셈이니까요. 다음으로 접한 건 조선 수군의 함선 구조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목재만으로 만든 단순한 전함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조선의 판옥선은 그 구조부터 달랐습니다. 이중 갑판의 화포 배치, 구조적 안정성까지. 군사기술이 그 시대 수준을 한참 뛰어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전쟁을 잘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략가이자 공학자였고 해양 지형을 완벽히 이해한 실전의 천재였어요. 하지만 전술보다 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난중일기라는 이름의 전쟁일지였습니다. 영문 번역본을 어렵게 구해 펼쳐보았을 때 저는 화면이 아닌 사람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장에서 전우를 잃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 병든 어머니를 걱정하며 밤새 글을 쓰는 문장, 굶주린 백성들에게 군량미를 나눠주며 괴로워하는 기록. 그런 모습은 제가 알던 전쟁 영웅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넬슨의 일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따뜻함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지 전투를 지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백성을 위했던 지도자였고 슬픔을 안고도 자리를 지켰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읽다 몇 번이고 책장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전쟁, 영웅, 역사 그 모든 정의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싸웠던 바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도저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건 6월의 한낮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정돈된 곳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의 김민석 교수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순신 장군만을 연구해온 학자라고 했습니다. 인상이 부드럽고 말투에는 묘한 단호함이 느껴졌죠. 김민석 교수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돌목에 가보지 않고는 이순신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진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도시에서 벗어나 바다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12척으로 133척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겁니까? 김민석 교수는 웃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말만 남겼습니다. 드디어 울돌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화롭고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가까이 다가서자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무시무시한 물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조류의 속도가 초속 5m, 시속 20km를 넘깁니다. 거의 강수준이죠. 그 바닷물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몸이 저절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다고요? 이 물살을 이길 수 있는 배가 존재했단 말입니까? 김민석 교수는 태블릿으로 당시 전투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조선 수군은 물살을 거슬러 진영을 갖췄고 일본 함대는 바다에 휩쓸리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조류를 적이 아닌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적군은 지형을 몰랐고 결국 조류에 떠밀려 움직임을 잃었죠. 그때 조선의 판옥선이 몰려들어 적선을 각계 격파한 겁니다. 단 12척이 일자진을 구성하고 수십 척이 있는 것처럼 위장의 심리전까지 펼쳤다는 설명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바다를 마주하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지형, 자연, 과학, 전략이 만들어낸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재현된 신화가 아니라 기록된 진실이었다고요. 울돌목에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한산도. 그 이름은 제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승리의 바다라 불리는 곳이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말없이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대를 완벽히 제압한 전투였죠. 그 전투의 전개를 담은 지도와 전략 설명서를 수십 번 넘겨봤습니다. 하지만 이해보다 감탄이 먼저였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그날따라 말이 적었습니다. 한산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고 하얗게 낀 안개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산도로 들어가던 중 마침내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좁았고 그 옆으로는 크고 작은 섬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누가 설계한 요새 같은데요. 김민석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연을 지도 삼아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배가 정박하자 곧바로 제승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머물며 전략을 구상하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방금 전까지 본 그 바다였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앉았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백 척의 적선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조용히 시뮬레이션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2척의 조선 수군이 학의 날개처럼 퍼져 적을 중앙으로 유인한 뒤 포위하는 장면. 전투라기보다 예술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곡선과 타이밍, 바다의 흐름까지 예측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산도는 전장의 흔적이 아니라 전략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장수가 아니라 그 모든 흐름을 읽어낸 예술가였습니다. 말없이 서 있던 촬영팀에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순신이 본 바다, 그 시선을 기록해야 합니다. 카메라 렌즈가 바다를 향하고 파도 소리가 마이크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걸요. 한산도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지는 샌드허스트 왕립 사관학교. 영국 최고의 장교 후보생들이 교육받는 곳이었죠. 전화를 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러 감독님, 이순신 장군에 대한 특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이순신을 안 지 얼마나 됐다고 그에 대해 강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왜 이 인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지를 전하는 기회라는 걸요. 샌드허스트 강단에 섰을 때 제 앞에는 수십 명의 장교 후보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금세 달라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아끼고 백성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모든 판단에 있어 정의를 기준으로 삼았던 이순신의 모습. 그것은 전투력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죠. 며칠 뒤 BBC 본사에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9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끝나자 객석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곧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결국 모든 이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BBC 편성국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밀러, 이건 단순한 전쟁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당신은 진짜 영웅을 세상에 다시 알린 거야.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원고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기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라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 말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의 승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싸웠던 진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이후 저에게 쏟아진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부에서는 동아시아 해전사 커리큘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연락해왔고 프랑스 파리의 국립방위대학, 독일 베를린 경영대학원에서도 연달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웠던 건 군사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위기관리 방식을 리더십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싶다며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 그것이 지금 우리 조직에 필요한 가치입니다. 처음엔 얼떨떨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 기업 리더십 교육의 모델이라니. 하지만 곧 이해가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위기 속에서 원칙을 지켰고 백성을 위해 책임을 감당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죠. 그는 단지 싸움을 잘했던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품고 나라를 지켰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리더십이야말로 지금의 혼란한 시대에 더욱 절실한 거였죠. 강연을 준비하며 다시 자료를 정리하던 어느 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보낸 리포트를 보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기 상황 속 리더의 심리와 판단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한 문장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백성과 부하를 위한 것이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평생 찾고 있던 리더의 정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난중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라는 것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겠다고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리더십. 그 중심에 바로 이순신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몇 주 뒤 제 책상 위에 한 개의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통영에 살고 있는 어떤 노인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독님 덕분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희 가문에서 대대로 지켜온 물건을 보내드립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나침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나무 케이스와 가늘게 흔들리는 바늘, 처음 보는 순간부터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편지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와 같은 나침반으로 바다를 건넜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진짜 나침반은 늘 백성을 향해 있었지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자료를 뒤지고 수많은 기록을 읽었지만 이 한 문장이야말로 이순신 장군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촬영팀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이 나침반에 대한 새로운 에피소드를 제작하자고 제안했죠. 그리고 이 나침반이 지닌 상징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침반은 조선 후기 수군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칠게 보이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침, 풍향과 물살을 감지하는 방식까지 당대의 과학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지 용감한 장수가 아니었구나. 자연을 읽고 기술을 이해하며 그것을 전술로 바꿔낸 전략가였던 거야. 이 작은 나침반을 손에 들고 바라보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제 안에 확신을 굳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순신 장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나침반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야 할지,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잃고 있는지. 그 나침반의 바늘은 지금도 분명하게 사람과 진실, 정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촬영과 편집이 끝나고 마침내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는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런던 그리니치 해양박물관. 세계 해전사의 중심이라 불리는 이곳에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전시되게 됐습니다. 나침반, 판옥선 모형, 전술지도, 번역된 난중일기. 그 모든 자료가 깔끔하게 배치된 특별 전시실 중앙에 제가 통영에서 받은 그 나침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한켠에는 그를 동양의 넬슨이라 부르지 말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카메라가 설치되고 조명이 들어오고 촬영 버튼이 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마지막 내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두 명의 제독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넬슨과 이순신. 두 사람은 각자의 바다에서 조국을 지켰고 두려움 없이 싸웠으며 결국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다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지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품격을 지킨 지도자였고 끝까지 백성을 잊지 않았던 스승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나침반을 비추며 움직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필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가리켜주는 나침반이죠.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그 나침반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컷. 촬영이 끝났고 조명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난중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말은 단지 전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살았던 한 인간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한
이순신 장군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따라가 본 데이비드 밀러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가진 정신이라는 힘이 단순한 전쟁의 승리를 넘어 세계가 다시 배워야 할 리더십의 본보기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수백 년 전 바다 위에서 사람과 정의를 중심에 두었던 한 지도자의 철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잊고 있었던 어떤 가치 하나를 되새기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뽕숭아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